인지적 자기지배와 지혜로움. 무엇이 자신에게 가장 바람직한가? 당신이 설정한 목표는 집단의 문화가 당신에게 조입할 목표일 수도 있다. 부자 되세요, 근사집을 사세요, 멋진 인생을 즐기세요.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쓰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진정한 행복을 간절한 목표를 가려버린다. 어떤 목표가 당신을 궁극적으로 행복하게 해줄 것인지 판단하고 그 일을 우선순위로 두어야 한다. 소냐 How to be happy 르보 머스키의 지금까지 합리성과 자기인식을 발달시키는 방법을 살펴봤다. 이번 장에는 이 두 가지 자질을 결합해서 지혜를 형성하는 방법을 다룰 것이다. 지혜는 인지적인 자기지배력의 정점이며 자기지배의 세 요소 중에서 첫 번째 기둥이다. 지혜는 일반적으로 원습함이라는 의미를 내포하지만 노화를 위로하는 일종의 훈장은 아니다. 지혜를 얻으려는 노력을 일찍이 시작할수록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능력이 향상된다. 지혜는 영적인 계시, 현실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 그리고 심지어 수계기 같은 형태로 말하는 성향 등 많은 것을 의미하는 용어로 쓰여왔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 다음과 같이 매우 구체적인 뜻으로 사용한다.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이렇게 나온다. 지혜, 삶과 행동에 관련된 문제를 올바르게 판단하는 능력, 수단과 목적을 선택할 때 판단의 건전성, 지혜는 무엇이 자신에게 바람직한지를 파악할 줄 아는 실용적인 안목이며 전략적인 자기이익이다. 또한 가장 합리적이고 통찰력 있는 신념을 습득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목표를 형성하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 원하는 목표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설정하고 추구하는 것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매우 목표 지향적이다. 우리는 세상에 대한 믿음을 습득하듯이 어떤 목표가 노력할 가치가 있다는 믿음을 사회 문화에서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된다. 당신이 태어나면 이름이 주어지고 집에서 키우는 황소와 염소에게도 별명이 주어진다. 당신은 강인한 전사처럼 보이기 위해서 두개골을 길쭉하게 하는 머리 마사지를 받는다. 사회 문화는 당신에게 어릴 때부터 염소떼를 키우려고 가르친다. 당신은 밭을 가하는 방법과 벌크를 채취하는 방법을 배우고 다른 집단의 가축을 훔치는 방법을 배운다. 당신이 남자라면 머리를 부분적으로 삭발하고 모래로 문질러 죄를 씻어내고 새똥을 발라야 한다. 벌것은 제 황소 등짝에 올라타서 새똥이 흥건한 15마리의 황소 등짝을 차리로 뛰어넘어야 한다. 당신은 이것을 4번 해내야 하며 실수로 미끄러져서 떨어지면 실패자가 되고 가족들에게 수치스러운 일이 될 것이다. 성공하면 당신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여자와 결혼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그녀의 가족에게 신부값으로 염소 30마리와 암소 20마리를 지불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아내를 더 많이 얻을수록 사회에 원하는 당신을 더 크게 성공한 남자로 칭송한다. 당신이 여자라면 이런 시험을 통과한 남자를 만나서 아무런 고통도 내보이지 않고 더 잔인하게 채찍해 해달라고 애원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 문화와 선택 없이 배정된 나이가 당신보다 2배나 많은 남자와 결혼하라고 명령한다. 만약에 가족들이 남편감을 찾지 못한다면 당신은 친구들이 성공을 상징하는 남근 모양의 목걸이를 선물 받는 모습을 지켜봐야 하고 당신의 머리에는 타원형의 금속판이 씌워진다. 만약 당신이 혼외 임신을 하게 되면 그 아기는 저주받은 씨앗으로 간이될 것이고 주변 사람들은 아기를 지우라고 강요할 것이다. 결혼을 하면 2-3명의 자녀를 낳을 때까지 남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일상적으로 당신을 때릴 것이다. 상처를 많이 받을수록 부족들은 당신을 더 성공한 여자라고 생각한다. 당신이 기대했던 이야기가 아니라고? 그것은 당신이 에티오피아 남소 하마르 부족의 일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하마르 공동체의 매우 표준적인 관행이며 전 세계 문화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이상하고 유별난 전통이 아니다. 정말로 이런 것은 하마르 부족 사람들이 우리 문화의 성공에 대한 통념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들의 문화를 바라보는 것만큼이나 개선하고 제멋들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서양사회의 특이한 점은 문화와 별 관련이 없는 모든 산업이 문화의 일부를 차지하기 위해 싸우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의 문화가 우리 유전자 위에 구성되어서 행복에 대한 새로운 유혹을 만드는 것처럼 경제 시스템은 문화 위에 구성되어서 더 많은 환상을 제시한다. 기업들은 삶의 화려한 겉모습을 활용한다. 이 겉모습은 문화와 산업에서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묘사되지만 반드시 좋은 선택은 아니다. 그리고 이런 환상들을 상품화하는 기업들은 성공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 대중문화를 형성할 방법을 찾아낸다.
여기서 나의 목표는 결혼을 하거나 멋진 차를 사거나 계층의 사다리를 오르는 것이 나쁜 결정이라고 비난하는 것도 아니고 자본주의나 소비주의 또는 대중문화를 향해서 상투적인 비판을 하는 것도 아니다. 만약 내가 그렇다고 주장해도 당신은 귀에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나는 대학에 가기로 한 나의 결정을 후회하지 않는다. 나는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고 휴가에 돈을 쓰고 연애를 하고 있지만 내가 우리 문화의 성공수들에 부합하는 여러 가지 선택을 했다는 사실을 후회하지 않는다. 내가 사회적인 간에게 명목적으로 순응하여 이런 선택을 한 게 아니기 때문이다. 순응주의에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명의로운 훈장은 아니다.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당신의 열망의 기초가 되는 토대다. 원초적인 목표, 계층의 한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삶이 습득해야 하는 기술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현명해지려고 노력해야 한다. 여기 목표가 있다. 목표는 그 자체로 꽤 간단하다. 그러나 목표는 다음과 같이 서로 연결되는 경향이 있다. 목표, 아래 목표, 우리의 목표 중에서 어떤 것은 최종적인 목표이고 그 외의 것들은 최종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이다. 목표 계층은 상층의 추상적인 목표, 중간층의 전략적인 목표, 하층의 개별 행동에 배치되는 동기의 구조다. 예를 들면 돈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도록 아이들을 키우기는 추상적인 목표, 비과세 개인 연금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치기는 전략적인 목표. 물론 현실에서는 이런 목표에 관해서 상호작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계층 구조를 구성할 수도 있다. 하지만 기본적인 개념은 모두 같다. 내가 왜 이걸 해야 할까라고 자신에게 질문을 던짐으로써 자신의 목표 계층을 효과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그때 스스로 수긍할 만한 답이 없다면 당신의 목표 계층은 수정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동물의 목표 구조는 전혀 계층적이지 않다. 동물의 모든 행동은 즉각적인 충동의 결과다. 충동. 한편 인간은 욕망의 충족을 전략적으로 조정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기 때문에 원초적인 목표 계층이 훨씬 더 복잡하다. 충동. 기본적인 충동은 어떤 목표를 추구할지를 결정하고 이성은 그 목표를 달성한 효과적인 방법을 결정한다. 원초적인 목표는 충동에 따라서 상향식으로 자동 설정되는데 인간의 원초적인 목표는 유전적인 목표에 부합하도록 설정되어 있다. 죽지 않기 위해서 먹는 것에서부터 사회적인 지위를 높이기 위해 남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유전적인 목표에 포함된다. 원초적인 목표 결정은 특별히 일관성 있는 삶을 만들어내지 않으며 생물학적인 본능과 우리 사회 문화의 대중적인 의견으로 조절되는 욕망의 조각보다 작가 테드 추가 이와 관련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한 기자가 외딴 마을에 가서 삶의 의미를 주제로 젊은 목동과 인터뷰했다. 기자가 물었다. 왜 형태를 키우십니까? 목동이 대답했다.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또 물었다. 왜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결혼할 수 있을까요? 왜 결혼하고 싶으세요? 아이를 낳을 수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왜 필요한 건가요? 목동은 한참 생각하다. 그래, 야, 형태를 계속 키울 수 있잖아요. 일관성으로 목표를 세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정리하지 않은 것들을 위해서 인생을 허비하는 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신 합리적이고 일관된 방식으로 서로 연결되는 목표를 세우는 것을 선호한다. 다행스럽게도 목표의 구성은 호흡과 비슷하다. 기본적으로 자동으로 이루어지지만 사리기과 일관성이 있게 진행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바람직한 목표는 어떤 방식으로 설정할 수 있을까? 이성과 정념에 관계된 논쟁이 오래전부터 있었다. 정념은 일반적으로 감정과 욕망을 포괄하는 용어다. 플라톤은 이성이란 마차를 운전하는 마부와 같고 비이성적인 충동은 감정은 종종 반대 방향으로 달리려는 두 마리의 말과 같다고 주장했다. 부자가 되려는 욕망은 인간을 한쪽으로 끌어당길 수 있고 사회적인 지위에 대한 욕망은 인간을 또 다른 방향으로 끌어당길 수 있으며 음식과 섹스에 대한 육체적인 충동이 또 다른 방향으로 끌어당길 수 있다. 플라톤은 그 욕망을 통제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이성의 역할이라고 봤다. 이성과 정념. 하지만 그런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데이비드 휴먼은 이성은 행동의 동기가 될 수 없으며 모든 행동은 궁극적으로 감정에 따라 동기가 부여된다고 반박했다. 휴먼은 이성은 정념에 놓이고 그래야만 한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이성이 원하는 목적을 위한 최선의 수단을 결정하는 데 사용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목적을 창출하거나 사람이 행동하도록 동기를 부여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엘리엇이라는 이름의 환자는 복내적 전전두피 손상된 일로 유명하다. 이러한 신경학적인 장애를 겪는 사람들은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감정과 욕망으로 동기가 부여되지 않는 삶을 조명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판단에 반영하지 못했고 저녁을 먹기 위해서 어느 식당에 가야 할지 같은 다른 문제에서도 전혀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신경과학자 다마시오는 이성의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올바르게 조절되고 표현되는 감정이 필요하다고 결론 지었다. 정념과 이성. 그랬더니 과연 어느 쪽일까? 감정이냐 이성이냐? 도파민에서 해방되라. 수많은 세대를 거치면서 인류 생물학적 시스템은 자기의 행복이 아니라 생존과 번식의 기회를 증가시키도록 적응했다. 생화학 시스템은 생존과 번식에 도움이 되는 행동에 짜릿한 쾌감을 보상한다. 하지만 이것은 손님을 끌어모으려는 기만적인 여인 전술일 뿐이다. 유월하리 호모 데우스. 남미를 여행하던 중에서 수표인 음악의 기회로는 라는 단어가 너무나 자주 등장하는 것에 놀란 적이 있다. 게르는 영어로서 I want를 의미한다. 나는 I want라는 표현이 미국 음악에도 거의 못지않게 많이 나온다고 생각한다. TV, 영화, 음악 등 대중매체 콘텐츠 대부분은 우리가 원하는 걸 가져야 한다고 부추긴다. 우리의 욕망은 유익한 것이며 제대로 충족되지 않는다면 뭔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한다. 진정한 성취를 위한 결정적인 기회는 순간의 즐거운 로맨틱 결정, 물질적인 소유, 권력, 명성이 있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모든 것이 정의롭고 모든 등장인물이 멋진 영화를 만들기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은가? 인간의 소프트웨어는 특정한 유전적인 목적을 위해 프로그래밍 되었다. 인간이 자신의 욕망을 크게 의심하지 않고 따르는 것은 이런 목적을 이루는 데 매우 중요했다. 욕망은 우리의 목표를 자동으로 설정해주는 편리한 기능을 하며 편향된 인지 알고리즘은 목표를 성취하면 행복해지리라고 확신시킨다. 그러나 삶에 대한 이런 접근 방식에는 커다란 문제점이 있다. 욕망은 행복을 지향하지 않기 때문에 욕망을 만족시키는 것은 욕망을 부정하는 것만큼이나 행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작다. 욕망이 바람직한 행위의 지표가 아니라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곧 알게 될 것이다. 당신의 복권 당첨자와 하반신 마비와 같은 환자와 같은 수준의 만족감을 느끼는 걸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복권에 당첨되는 것은 누구나 원하지만은 하반신이 마비되는 것을 원할 사람은 없으니 말이다. 욕망은 진정한 만족의 안내자로 위장하는 데 매우 능숙하며 우리는 이런 별개의 현상들을 서로 연결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다. 인간은 실질적인 만족감이 욕망의 대상이 얼마나 불지 하는 것을 알아채지 못하게 되어 있다. 도파민은 욕망과 쾌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신경전달 물질로 널리 알려져 있다. 도파민은 뇌의 보상 시스템의 주요 성분이기 때문에 도파민을 보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쾌감 화학 물질이라는 명칭은 틀렸다. 도파민은 욕망과 기대 심리를 이끄는 주요 화학 물질이지만 쾌감 화학 물질은 아니다. 약속 화학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적합해 보인다. 도파민은 쾌감에 대한 기대를 촉발하여서 어떤 행동을 하게 한다. 쾌감이라고 일컫는 감정은 주로 체내의 마약 성분과 엔도르핀으로 자극된다. 도파민은 우리가 가진하여서 한 번 더 기회를 노리거나 행운을 시험해보고 싶은 갈망과 충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도파민은 약속을 이행할 의무가 없으며 실제로 매우 자주 약속을 어긴다. 보통은 생기는 설탕물을 마시려고 애를 쓰지만 도파민을 생성할 수 없도록 변형된 생기는 이 달콤한 은혜에 대한 갈망이나 적극적인 관심을 드러내지 않는다. 흥미로운 점은 변형된 생지도 설탕물을 마실 때 보통 생지와 똑같이 즐거움과 쾌감을 경험하지만 설탕물을 빼앗들어도 저항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뇌 신부 자극 임플란트는 버튼을 누르면 도파민을 분출해주는 장치다. 이 장치를 부착한 사람들은 하루에 여러 번 버튼을 누르지만 그 느낌이 즐거움보다는 통제할 수 없는 충동에 더 가깝다고 이야기한다. 이런 결과는 우리가 원하는 것과 즐기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현상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한다. 욕망은 쾌감으로 프로그래밍 될 수 있으며 개의를 훈련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욕망을 강화하는 것은 즉각적인 쾌감이다. 사람들은 돈을 잃었다면서 투덜하면서 카지노를 떠나게 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슬롯머신을 당길 때마다 느껴지는 짜릿하고 적극적인 쾌감이 도박을 더 하고 싶다는 욕망을 불러일으킨다. 이런 예시들은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욕망이 행복에 대한 미끼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기원전 6세기경 시토르타 우타마라는 남자가 풍요로운 삶을 버리고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고행에 나섰다.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마음의 경지를 도달한 그 붓다 깨달음을 이룬 자라고 알려졌으며 해방의 길을 가르치고 전투하기 시작했다. 평범한 인간의 삶은 본질적으로 불만족스러우며 두카, 번뇌라는 것으로 특징 지어진다고 가르쳤다. 두카는 삶에서 나쁜 것들, 즉 조금 질병, 이별 등 여러 시점에 모든 사람이 직면하게 되는 피할 수 없는 고통을 의미한다. 원하는 것을 잃거나 얻지 못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아픔을 안겨준다. 또한 삶에서 좋은 것들은 영원하지 않다는 진리를 가르쳤다.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다. 기쁨을 주는 무언가를 얻자마자 인간은 그것에 의존하게 된다. 그리고 필연적으로 상황이 바뀔 때 상실과 함께 밀려오는 고통에 취약해진다. 갖지 못한 것을 얻기 위한 또는 가진 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인간은 현실 세계에서 결코 성취할 수 없는 능력과 영원성을 움켜쥐려고 집착한다. 부다는 불만족이 욕망의 구조 속에서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욕망을 충족했을 때 경험하는 기쁨과 나중에 밀려오는 고통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인간이 갈망하는 많은 것이 영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영원한 성취마저도 영원한 만족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인간은 자신의 성취와 소유에 빠르게 불만을 느낌으로써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을 방법을 찾기 시작하는 매우 영리한 사고방식을 지니고 있다. 어느 시점이 되면 가장 운이 좋은 사람도 기대에 비해 내려갈 것만 남아있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 로버트 라이트는 불교는 왜 진실인가에서 불교의 기본 원리를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인간은 실제로 할 수 있는 것보다도 더 큰 목표를 추구함으로써 만족감을 지속시키는 방식으로 더 많은 것을 기대하는 성향이 있다. 환상을 영원히 갈망하는 인간의 이런 심리는 자연 선택이 사물로서는 합리적이지만 삶의 지속적인 행복에 대한 정답은 아니다. 따라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거나 가진 것을 잃으면 매우 현실적인 고통이 밀려오게 된다. 그리고 원하는 결과를 얻는 데 성공하면 짧은 기쁨이 밀려오지만 그 기쁨은 그것을 이룰 때 빠르게 고통으로 바뀐다. 그리고 반영구적인 성공을 이뤘을 때도 그 성공에 빠르게 적응하고 새로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더 큰 고통이 밀려온다. 그러나 두카의 본질은 기존에 해석됐던 것처럼 삶이 고통의 연속이라는 깨달음이 아니다. 오히려 인간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며 이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게 되어 있는 존재라는 깨달음이다. 대부분 사람은 삶 자체가 고통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많은 이들이 삶의 비교적인 만족감을 느낀다. 그래서 데니엘 길버트의 책 제목이 행복에 걸려서 비틀거리다가 된 것이다. 행복은 욕망의 만족과는 별개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연히 행복에 걸려서 비틀거리게 된다. 인간은 단순히 틀린 예측을 하는 존재가 아니며 심리적인 행복이 작용하는 방식에 대한 잘못된 이론과 잘못된 구조 속에서 살아간다. 진정한 성취감을 얻으려면 무엇이 진정으로 만족을 안겨줄지를 알려주는 유효한 지표로서 자신의 욕구를 신뢰하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한다. 만약에 욕망을 무시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면 더 나아가서 그것을 활용해서 만족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의 행복은 우연의 손에서 벗어나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이다. 명확한 목표 설정하기. 명확한 목표를 향해서 삶을 가다듬지 않은 사람은 개별적인 행동을 적절하게 준비할 수 없다. 전체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에 없다면 조각들을 조립하기는 불가능하다. 공수는 먼저 자신이 목표로 하는 관역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그 다음에 할줄 화살을 준비하고 그 관역을 명정하기 위해서 훈련해야 한다. 우리의 계획의 길을 잃고 헤매게 되는 이유는 지향하는 목표가 없기 때문이다. 미리 정해둔 항로가 없는 선장에게는 어떤 순풍도 쓸모가 없다. 두 번째 유행어의 목표 구조는 명확한 목표 계층이라고 불린다. 성찰하는 마음이 목표를 일정하는 하향식 구조로 의식적으로 통합된 목적을 단호하고 일관되게 추구하게끔 발전한다. 맨 위에 있는 동그라미는 가치관의 의술을 나타내며 그런 이상이 다른 목표를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 하지만 실제 당신의 목표 계층은 한 유형의 목표 구조로 표현되지 않고 아마 다음과 같을 것이다. 목표가 혼란스럽게 뒤섞인 모습이다. 어떤 목표는 진지하게 설정되어 있고 어떤 목표는 충동적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럴 때는 내가 왜 이렇게 이걸 하려는 걸까 라고 자문함으로써 더 바람직한 목표 계층을 구조를 만들기 위해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다. 또한 그동안 명확한 기준도 근거도 없이 무언가를 목표로 삼았다거나
내면의 충동 또는 동료가 부모가 같이 있다고 하는 목표를 맹목적으로 추구해왔다면 이건 그의 잘못된 점을 깨닫고 고치면 된다. 프로톤 휴음 논쟁의 문제점은 정념을 너무 단순화한다는 점이다. 충동, 즉 우리가 행동하도록 이끄는 뜨거운 동기부여의 힘과 가치 직관, 즉 자신에게 실제로 중요한 게 무엇인지 말해주는 직관은 여기서는 둘 다 정념이라고 할 수 있지만 두 감각 지위를 분리하는 것은 유용하고 또 중요하다. 가치 직관과 욕망은 쉽게 혼동된다. 둘 다 정서적인 선호도로 표현할 수 있지만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당신은 자신의 가치관을 투영할 때 갈망, 대상을 향해서 당신을 끌어당기는 동기부여의 힘을 느끼지 않는다. 가치관은 항상 자기 내면에 있지만은 욕망과 달리 당신이 원한다면 무시할 수 있다. 욕망은 무시할 수 없는 외침이지만 가치관은 정정 감지하기 어려운 속삭임이다. 이상적인 마음에서의 욕망은 의지에 따라서 조절되어서 가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가치는 쉽게 발견하기 어렵더라도 반드시 찾아내야 하는 것, 지향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이성을 다시 도입함으로써 사역자들이 주장하는 두 가지 관점을 조화시킬 수 있다. 우리의 가치관은 가장 위에 있다. 이성은 중간에 있으며 그 가치관이 가장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목표를 결정하는 데 사용된다. 그리고 가장 아래에 있는 충동은 우리를 그곳으로 데려가는 데 사용된다. 가치관, 이성, 충동. 욕망은 자동차의 연료와 같아 우리를 움직이게 하지만 항상 이성에 정속되어야 한다. 이성은 종종 목적 없이 갈등하는 충동의 바다를 전략적이고 일관성 있는 방향으로 향해야 하는 회전은 핸들이지만 항상 가치관에 정속되어야 한다. 합리적인 목표를 설정하려면 이성을 사용해야 하지만 그 목표들은 가치 있는 목적이 되기 위해서 가치관으로 인도되어야 한다. 가치관은 나침반이며 방향을 조정하는 GPS 좌표다. 우리의 이성이 방향을 결정하고 이성과 욕망이 함께 작용하여 우리를 목표에 도달하게 한다. 이런 관계를 혼동하면 재앙을 맞이할 수 있다. 가치관은 무엇이 중요한지를 결정하는 일에는 뛰어나지만 당신을 목적지로 데려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 가치관을 실현하는 일에 매진하지 않고 이성만 꿈꾸면서 인생을 낭비할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목표를 결정하거나 달성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순수한 이성을 사용하는 것은 주차된 자동차에 앉아서 핸들을 돌리는 것과 같다. 그러면 앞서 얘기한 엘리엇처럼 어떤 일에도 동기부여가 불가능하고 완전히 정체된 상태로 살아갈 것이다. 그런 한편으로 핸들을 잡지 않고 엑셀레이터를 밟는다면 가로수를 들이받게 될 것이다. 충동을 목표에 도달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전략으로 여기거나 삶의 방향에 대한 나침반으로 사용한다면 치명적인 실수로 가득 찬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 인풋, 욕망의 목표. 강한 욕망은 위험할 수 있다. 강력한 엔진을 가진 자동차는 그 힘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과 통제력이 없다면 사고만 일으킬 뿐이다. 누구나 바람직한 목표와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서 자신의 감정을 중시하지만 이성 없이 감정만으로 결정을 해야 되면 치명적인 실수를 초래할 수 있다. 이것은 감정 휴리스틱이라고 한다. 어떤 사람들은 머리로 내려야 하는 결정과 마음으로 내려야 하는 결정이 따로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런 이분법은 문제가 있다. 모든 결정은 머리와 마음을 함께 써서 내려야 하지만 각각에는 매우 구체적인 영역이 있다. 애니아그램 성격진단 테스트가 말해주는 것과는 달리 항상 이성적인 사람이나 항상 감정적인 사람은 없다. 명확하게 생각하고 가치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욕망을 조정하는 일을 더 잘하는 사람과 더 못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 명확한 목적에 따라서 자신과 일을 통제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그렇지 못하며 강물이 피우려는 물체처럼 떠내려갈 뿐이다. 세네카. 우리의 목표는 가치관과 인지적인 합리성에 좌우된다. 우리는 가치관을 성찰하고 자문함으로써 삶에서 최상의 목적을 결정하고 세상에 대한 가장 정확한 관점을 갖추고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이성을 사용하여서 최선의 수단을 결정한다. 이 두 가지 능력이 합쳐져서 지혜를 형성한다. 만약에 당신에게 이성적인 이해나 자기 성찰적인 질문을 왜곡하는 편향이 있다면 당신의 목표도 왜곡될 것이다. 그러므로 막연한 목표를 제거하고 그 자리에 현명한 목표를 세우는 것은 심리건 쪽에서 복잡하지만 중요한 과정이다. 지금까지 삶을 돌이켜보면서 당신이 정말로 그런 삶을 선택했는지 자문해보라. 성공적인 법조인이 되겠다는 것은 정말로 원한 것인가?
아니면 당신의 부모가 어렸던 건 설득한 결과인가? 자기 자신의 이상적인 목표를 의식하면서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결정을 내렸으며 그 산물이 지금의 인생이라면 당신에겐 전혀 문제없다. 하지만 주위를 둘러볼 때 자기 삶의 틀에 박힌 듯한 답답함이 느껴진다면 잠시 멈춰서 성찰하고 지혜를 활용할 때일지 모른다. 욕망이나 행동에서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은 그것이 당신에게나 즉각적인 만족감을 주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어떤 결과를 만드느냐에 따라 구별된다. 억망장자가 되려는 복권에 투자하는 것보다도 교육에 투자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을 아는 지혜다. 하지만 훨씬 더 본질적으로 지혜는 억만장자가 되는 것이 애초에 가치 있는 목적인지 질문할 수 있게 해준다. 지혜를 추구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자신의 행복을 쉽게 착각하지 않기 위해서이다. 지혜는 단편적인 규범의 집합이 아니라 당신의 모든 행동을 일관된 이성의 개천구조로 만드는 것이다. 대부분 사람은 상황과는 무관하게 옳은 것과 잘못된 것이 있다는 사실을 배웠다. 이는 실제적인 관심사와 별개로 도덕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일이 있음을 의미한다. 아직 적절한 지혜를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도덕적인 규범은 아이들의 자전거에 부착하는 보조바퀴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 지혜를 길렀다면 거짓말을 자제할 수 있다. 거짓말이 단순히 잘못된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거짓말을 하면 언제나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관계를 망치고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아무도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런 행동이 단순히 잘못된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더 나쁜 자기 감정을 느끼게 된다는 내면적인 성찰을 했기 때문이다. 어떤 행동을 취할 때는 그것이 가져오는 만족감과 그 만족감이 얼마나 오래 지속된지를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 인지적인 혼란의 느낌이 당신의 마음에서 경고의 깃발을 불러기는 것처럼 예상하는 감정적인 결과와 실제 결과 사이의 불협화음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지속적으로 엄청난 만족감을 안겨줄 거라고 기대하면서 새로 나온 전동 킥보드를 구입했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나 며칠 동안만 흥분했을 뿐 킥보드를 사려고 실내 자전거를 헐값에 팔아버린 것을 후회하게 된다면 반드시 돌아보고 반성해야 한다. 다음에 중요한 물건을 구매하려고 할 때는 이 예상치 못했던 경험을 반드시 상기해야 한다. 복수에 대한 욕망은 공격적인 행동으로 반응하도록 당신을 이끌겠지만 결국 자신에게 죄책감을 유발할 뿐이다. 열정을 쏟아온 어떤 일이 막상 성취된 후에는 삶에 드는 만족감을 안겨주지 않을 수도 있다. 현명한 사람들이 현명한 이유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미래의 목표를 수정하기 때문이다. 잘못된 결정으로 이끄는 알고리즘을 조정하지 않고는 삶을 주도해 나갈 수 없다. 같은 실수를 끝도 없이 반복하지 않으려면 행복에 대한 관점을 고쳐 나가야 한다. 현명한 사람들은 감정적인 예측의 함정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배우며 자신이 행복해지는 길을 깊이 이해한다. 그들은 자기의 경험과 다른 사람들의 경험 그리고 반성을 통해서 가장 좋은 생각처럼 보이는 것이 환상일 수 있음을 배운다. 또한 자신의 행복을 인식하고 객관적으로 관찰할 뿐만 아니라 미래에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때 어떻게 행동할지를 규범으로 만든다. 그러면서 반직관적인 실제적인 진실을 확인하고 다른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진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인지 알고리즘을 조정하고 개선할수록 인지적인 자기지배력의 수준이 높아진다. 이를 통해서 사회문화가 강요하는 혼란스러운 삶에서 자신을 해방하고 이상적인 자아의 관점을 정립하여 본질적으로 가치 있는 삶의 방향을 설정하고 진정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 지혜는 판단 능력, 선택, 욕망은 이것이 행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작고 하지만 인간은 이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게 되어 있고 진정한 성취감을 얻으려면 욕구를 신뢰하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한다. 욕구를 올바르고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추구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이성을 사용해서 그 목적에 도달할 최선의 수단을 결정하고 그 목적으로 이끄는 욕망을 활용하는 것이다. 어떤 행동을 취할 때는 그것이 가져다주는 만족감과 만족감이 얼마나 오래 지속된지를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하며 미래에 비슷한 결정을 내릴 때 이를 상기해야 한다.
현명한 사람들은 감정적인 예측의 함정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배우며 자신이 행복해지는 길을 깊이 이해한다. 그들은 자기 경험과 다른 사람의 경험 그리고 반성을 통해서 가장 좋은 생각처럼 보이는 것이 환상일 수 있음을 배운다.